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이분과 함께라서 정말 든든한데요. 월요일의 남자 업라이즈 이호석 기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월요일의 남자군요. 네. 네, 맞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면서 네. 든든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국내장 먼저 짚어보고 이제 외국 증시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내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져온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10월 달 한 달 좀 어려웠었고 11월 달에는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랠리의 시작은 금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5%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근데 5% 이상 올라가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것이 지금은 어제 기준으로 한 4.4%까지 낮아졌으니까 무려 60bp나 낮아진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큰 폭의 금리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달러가 약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원화가 여기서 더 약세로 가게 된다면 뭐 자금 유출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 있는데 다행히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매크로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을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달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위안화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 강세가 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었죠.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난 이후의 움직임이 위안화 강세였다면 이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난 그 자리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끝나고 나서 뭐 좀 피곤하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자리죠. 굉장히 많은 미국의 CEO들이 왔었고요. 뭐 애플의 팀 쿡 포함해가지고 많은 CEO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눈여겨서 봤던 거는 시진핑 옆자리 누가 앉았냐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시진핑 옆자리는 중국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레이 달리오 같고 진짜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그 대표가 누가 왔냐면은 블랙락의 레리 핑크 그리고 블랙스톤의 CEO 이 두 사람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이 양옆에 앉은 이 두 사람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레리 핑크, 블랙락. 이 블랙락은요. 사실 어떤 회사냐면은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을 이쪽으로 불어올까 저쪽으로 불어올까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블랙락에서 만드는 ETF는 언제나 흥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블랙락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기도 그쵸. 하고요. 과거에 보면은 블랙락이 채권 ETF라는 걸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채권 ETF에 돈을 많이 넣었던지 채권의 금리가 마이너스 갈 정도로 채권이 붐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고 뭐 지금은 아니지만 ESG 붐도 블랙락이 만들었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시진핑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시진핑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중국 내로 돈이 들어와 가지고 뭐가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과거 20년, 30년 동안 맨날 항상 상수였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짐 싸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공장 다 방 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든 막아봐야 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이제 금융시장에서 돈들이 어쨌든 중국에서 돈 그만 좀 빼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는 갈급했던 상황이었고 이것이 반영돼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는 위안화 강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찬 자리에서 금융 관련된 게 중심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시작이 되는데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실적도 있고 다양한 발언들도 예정되어 있을 텐데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많은 이벤트들이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좀 휴장이 있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많이 미국이 목요일날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밤에 방송하실 때는 좀 편하게 방송하시겠네요. 장이 안 열리니까. 근데 대신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금요일에도 절반만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미국 시장이 3.5일만 열리니까 이게 그러고 보면은 참 시장이 그냥 5일 열리지 말고 한 4일만 열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데 어쨌든 휴장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저녁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워낙 AI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OMC 의사록인데 의사록과 관련돼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은 처음이야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가져온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 그림은 페드 워치라고 해가지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있는 채권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고 팔고 하는 그 가격을 역산해서 그러면 시장이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산해 놓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굉장히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12월 달과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100%예요. 저는 이런 거 좀 처음 봤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진짜 원래는 놀라운데요. 이 옆에도 있었어요. 아시죠? 이제 이 옆에 칼럼이 있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없고 인상 가능성도 없는데 동결 가능성은 100%라는 거죠. 그래서 12월과 내년 1월 달까지는 사실상 지금 시장의 생각은 볼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FOMC 볼 거 없다. 이 정도로 지금 만장일치인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내년 5월부터 지금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된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으로 나왔고 또 특징적인 것은 유로존과 영국과 같은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크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디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월마트 CEO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이거 식품 가격 빠지는 거 보니까 이거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금리 올라가는 거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 달 만에 인플레이션 걱정 그만하고 금리 인상 걱정 끝났고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어떠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뭐 파월의 의사록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보다가 네. 이 기사를 보고 좀 너무 인상적이다라고 해서 좀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볼커 시대, 그린스펀, 버냉키 그리고 옐런 그리고 지금 이제 파월이잖아요. 이 그림은 지금 보통 FOMC 회의를 하면은 19명이 들어가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막 이런저런 회의를 해요. 각 주를 대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는 힘들어요. 우리 주는 경기 좋아요.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싸워요. 막 금리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리고 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내려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래도 파월 의장이 딱 그만들 얘기하시고요. 정리합시다. 그러면서 금리는 이번에 동결입니다. 인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언제나 속으로는 인상하긴 하는데 나는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그러면 반대합니다라고 이제 자기는 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막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말했는지가 의사록에서 발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요, 그렇게 반대한 사람의 비중이 볼커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파월에게 와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지금 FOMC 회의가 지금 1년에 8번씩 있잖아요.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11번의 회의가 모두 만장일치였다. 지금 이제 11번 연속 모두 만장일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FOMC 회의 전망을 할 때 리뷰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는 동결입니다. 이번에는 인상이에요. 확실해요. 만약에 틀리면 제가 다시 사과할게요. 뭐 이러면서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미 그 전에 결정돼 버렸어요.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시장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회의를 하면 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입니다.
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먼 미래를 전망하면서 내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년, 3년 후를 전망하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 그런데 이번 달에 나온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지난달에 나온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월한테 뭐만 물어보면은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 다음 달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어떻게 비유로 설명드릴까 고민하다 이런 비유를 생각해냈습니다. 비유가 적정한지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요. 마치 이제 그 다음 달에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는요. 내가 어디 저기 그 멀리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보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바닥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한 발짝 걸은 다음에 그 다음 달.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 다음 달 하면서 걸었을 때의 장점은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혹시라도 있을 웅덩이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맨날 이렇게만 보니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웅덩이에 빠진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닌 게 물론 이제 그 웅덩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는 길에. 그러니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올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금리를 올린 상황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래서 연준이 마음 편하게 다 됐다. 이제 금리 좀 내려볼까? 너무 해피하죠. 그러면 우리 주식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거는 마치 땅만 보고 왔는데 목적지에 도달했네 이런 거예요. 근데 땅만 보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첨벙첨벙하는 상황이 됐다. 이건 어떤 상황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올 초에 SVB 은행이 망해가지고 금리 박살나는데 주가도 빠져. 아니면 뭐 크레딧 스위스가 망해, 부채 한도가 이슈가 돼, 뭐 어디 뭐 중국이 망해 이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를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인하하는 이유가 이 정도면 인하해도 된다, 그래, 인하할까? 이런 이제 여유를 부리면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어이구 큰일 났다, 빨리 인하하자라는 것인가인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맨날 파월도 얘기만 보고 있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다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러고 가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금과 같은 해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AI 언급을 해주셔서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저희가 이렇게 쉴 때 큰 이슈들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샘 알트만 관련된 이슈가 터졌죠. 네. 뉴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저도 오기 전까지 아니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아니 어떤 회사의 대표가 잘렸다는 게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일인가요? 그리고 잘렸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이틀 내내 온갖 뉴스를 장식하시더니 다른 회사 취직했다고 방금 전에 MS로. 뉴스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에서 잘려가지고 막 이슈가 됐는데 더 큰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AI와 관련된 리서치를 하는 팀 그 CEO로 대표로 또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이야기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앞으로 AI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오픈 AI라는 이번에 이제 챗 GPT스 그리고 GPT 스토어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이곳의 CEO인 샘 알트만이 잘렸죠. 그리고 나서 잘리고 나서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있었고 무슨 암투가 있었고 무슨 쿠데타가 있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요지는 이겁니다. 둘이 왜 싸웠냐는 거예요. 왜 싸웠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굉장히 특이한 회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보통 우리가 주주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주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회사인 거죠. 네. 이 그 오픈 AI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픈 AI는요 주주 게 아니고요. 누구 거냐면은 휴머니티,
아니, 인류 겁니다. 인류 거. 비영리 그렇죠. 집단인가요? 비영리 재단이라는 건 좋은데 비영리 재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휴머니티. 그러니까 이제 인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회사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거창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픈 AI는 처음부터 AI를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AI가 폭주해서 그런 폭주하는 AI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근데 이런 오픈 AI를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받고 그 돈을 받아서 고도화를 시키면서 챗GPT라는 걸 만들어냈고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요. AGI인데요. 이게 AIG가 아니고 AGI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이라는 게 들어가서 아티피셜 제너럴 그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초지능 그러니까 초 AI 그러니까 슈퍼 AI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인간보다 다 잘하는 거예요. 무서운데요. 모든 그냥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AGI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만약에 우리가 만든 AI가 혹시 AGI가 됐다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멈춰야 된다. 무조건 멈춰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샘 알트만과 이번에 샘 알트만을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알려지는 슈츠케버의 이 슈퍼 AI 그러니까 AGI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샘 알트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개발 다 해보자. 개발했는데 뭐 괜찮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개발하게 되면 만약에 앵커님이 슈퍼 AI 그리고 AGI를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혼자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을 겁니다. 샘 알트만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내가 이걸 갖게 된다면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했던 그 숫자가 한 1조 달러 정도? 아니 한 100조 달러 정도 벌 수 있을래나? 100조 달러면요 미국의 GDP 4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GDP가 3조 달러고요. 그러니까 100조 달러까지 얘기할 정도로 샘 알트만은 이 AI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샘 알트만은 이렇게 돈 벌어서 그냥 내가 돈 번 다음에 내가 컨트롤할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돼? 그냥 해보자라는 입장이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수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입니다. AI 개발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감속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I를 만들기 위한 컴퓨팅 중에서 무조건 20%는 슈퍼 얼라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표현하자면은 정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감속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AI 개발 천천히 하자. 그냥 너무 빨리 가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20%는 AI를 감속시키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야, 여기까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다고 하기에도 선택하기에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더 잘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이익 샘 알트만 측면에서는 입장에서 그쵸. 서야 될 것 같고요. 윤리적으로 인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감속을 시켜야 네. 된다라는 입장이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질문에서 이제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AGI가 됐어 진짜로?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 기껏해야 GPT 플러스 정도 본 거고 GPT-5도 아마도 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애들이 지금 무서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AGI 된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추정일 뿐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추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올해 나왔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예요. 좀 생뚱맞죠? 근데 이제 샘 알트만이 자기가 오펜하이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게, 내가 오펜하이머랑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일도 똑같아. 내가 오펜하이머인가? 이 시대의 오펜하이머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펜하이머 영화에 보면요. 핵무기죠.
핵무기라는 것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뭘 두려워했냐면요. 그냥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니고 "헉, 이거 나치가 먼저 만들면 큰일 나는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거든요. 나치가 만들면은 미국이 죽는데? 아니 그럼 나치가 그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가장 훌륭한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모여서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몰두했던 거죠. 자, 이거랑 비유해 보면 이런 겁니다. AI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AGI가 돼서 인간을 괴롭힐 수 있고 알겠어. 근데 그게 중요한 건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인류는 과연?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지금도 똑같은 것이에요. 미국 내에서는 중국보다 빨리 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걸 더 빨리 개발해버리면 중국의 거버넌스가 전 세계를 지배해버릴 수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두려움을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자로 하여금 갖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이슈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건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어쩌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아 그래 AI 윤리 중요하지, 그래 안전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밑에다가 써놓은 표현을 보면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절대 기다릴 수 없어. 내가 무조건 제일 먼저 개발해야 돼 라고 각국 정상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AI에 대한 관심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끊임없는 경쟁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MS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다행스럽게도 네. 어쨌든 샘 알트만이 MS로 들어간다고 하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스캐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개발 핵심 역량이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100% 이게 MS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샘 알트만이 MS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샘 알트만이 얘기했던 그 논리가 훨씬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MS,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요, 뭐 2년, 3년 후가 아니고요. 벌써 당장 내년부터 코파일럿을 통해서 애저를 통해서 이미 지금 AI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AI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를 이게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동력을 상실한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서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 소식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 얼트만을 따라서 나간다는 31명의 다른 직원들의 향방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